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한강 벨트뿐만 아니라 이 외곽 지역 매물까지 좀 늘었다고 하는데요. 호가를 크게 낮춘 초급매물은 설 연휴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쏟아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이제 과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더 많이 좀 시장에 풀리게 될지, 그렇다면 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어려운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3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윤환입니다. 자, 뭐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해졌어요. 지난주만 해더라도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물렀었던 서울 기온이 오늘 뭐 낮 기온이 뭐 9도, 10도에 육박하는 정도고요. 뭐 한 그 열흘 정도를 예보를 봤더니 낮 기온이 5도에서 한 12도를 넘나드는 정도로 해서 이제 완연하게 좀 이렇게 좀 봄이 다가오는가 보다 할 정도의 날씨입니다. 어쨌든 활동하기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은 너무 길어지고 겨울은 너무 짧아지는 이런 부분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후 변화에 좀 이렇게 서운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봄이 찾아온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좀 날씨가 좋긴 하는데 중요한 건 날씨만 화창하고 좋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화창하게 좀 뭔가를 개운하게 좀 이렇게 풀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시간이, 이 방송이 여러분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따뜻해질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계획도 좀 따뜻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발걸음에 또 함께 할 자리가 있겠죠. 오프라인 자리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자, 세미나입니다. 자, 일단 방송에서 내가 풀 수 있는 시간은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손쉽게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꼭 내가 갖고 있는 고민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강도 높게 부동산 규제 책을 지금 내놓고 있고 내놓을 예정이게 있는데,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얘기를 해가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고민도 그 자리에서 증문즉답을 통해서도 해결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투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특히 이제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를 통해서 과연 알차게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좋겠는지를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요. 일단은 날씨가 조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읽어내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민도 해결되고 관련된 부동산 투자 관련된 내용도 또 그거 말고도 세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엑기스 있게 뽑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잠시 후에 고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감면 조항이 특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혜택의 순차적인 폐지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임대사업자들의 특혜 폐지가 과연 이제 소급 적용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이윤환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자, 뭐 일단은 뭐 정부에서는 어쨌든 좀 물건을 조금 내놓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걸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민간 임대 사업자. 그 중에서 주택에 대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주택 임대에 대한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이런 등록 절차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이렇게 이거를 조금 혜택을 조금 늘리고 했었던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민간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이고요, 소유자로서 임차를 놓는 임차인 편에 섰을 때, 즉 임대인이 이제 사업자를 됐을 때 임차인들에게 재계약했을 때. 임차료에 전세 보증금, 월세 합쳐서 5% 이상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취지에서 혜택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 5% 이상을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는 4년짜리 또 8년짜리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10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이렇게 등록이 되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4년 동안 또 8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임대사업자로서 만 이렇게 보통 뭐 2년마다 재계약을 했을 경우 5%를 안 올릴 경우에라고 한다면은 뭐 4년만 되더라도 겨우 10%. 만약에 시장이 좀 이렇게 그 전세 금액도 많이 올라가 월세 금액도 올라가서 시장에서는 뭐 한 30%가 올랐는데 나는 4년 동안 고작 10%밖에 못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의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걸 지켜라라는 의무에서는 누가 혜택을 궁극적으로 받느냐 하면 임차인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시장 원리에 맞춰서 전세금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걸 좀 제어하겠다는 순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무라는 부분이 5% 이상 올리지 마라라는 부분이 돼 있는 거고 혜택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의무가 있으면 내가 4년, 8년, 10년 동안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혜택 없이 의무만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누가 등록을 하지 않을겠죠. 그래서 이 혜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혜택이 무려 10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양도세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 개념으로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다주택자를 중과를 시키겠다고 해요. 5월 9일 이후로. 그래서 이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되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4년이 됐다 또 8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의무 등록 기간을 지나고 나게 되면요. 언제 팔아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을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 70%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되는 거는 언제 팔아도 해야 되는 거. 이 기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런 처음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주어진 거는 그거는 감수하고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서 혜택을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는 물론 좀 물건을 좀 이런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좀 줄이겠다라는 의도는 좋을 수 있으나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런 의무와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결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망각이 되니까 결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보기 싫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똑같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슨 투기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답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밑거름이 되기도 했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그런 국민의 모든 물론 이제 집 없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생각해서는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더 옹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의무를 가지면서까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칼같이 무베듯이 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어디서 태동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차인에게 5% 이상을 주지 않는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면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의무는 가지되 혜택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하되 새로이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한시적으로 뭐 임대사업자가 종료가 된 이후로는 뭐 5년까지 이런 혜택을 준다든지 10년까지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하는 것이 옳지 이걸 소급해서 아예 언급 없이 언제까지 주겠다는 그게 없는데도 갑자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질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평하게 이 정책이라든지 제도 자체가 어떤 뜻에서 출발했는지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다음에 중간 이런 식으로 혜택을 계속 보는 게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도 한번 조금 정부에서는 깊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어쨌든 뭐 취득세나 양도세 등과 같은 한 10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는데 소급 적용을 하기보다는요. 차라리 새롭게 좀 제도를 꾸리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왜 이런 혜택이 생기게 된 건지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다시 제도를 정비하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이슈 외에도요. 방송 중에 상담 나누고 있지만 혹시나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 나들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날짜와 시간, 장소 나가고 있으니까 날짜와 시간 꼭 메모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죠. 상담 하나씩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봐야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좀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제가 자양 이동에 네. 모아타운에 이제 빌라를 좀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2층 근생이 나왔거든요. 좀 싸게. 예. 네, 그래서 그거 매입해도 될지랑 네. 그다음에 또 입주권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뭐 예산이 있으실까요? 예산이요? 네. 아, 예산 한 2억에서 한 3억 사이?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네. 근생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자양 이동 네. 괜찮을지 네, 네. 저희 대표님께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우선은 뭐 자양 이동이라고 했어요. 네. 네, 자양 이동, 뭐 광진구 네. 자양 이동이 지금 너무 핫해요. 뭐 네, 네. 자양 이동만 핫한 게 아니라
뭐 네. 자양 1동 이미 제일 먼저 선정된 곳, 그리고 네, 네. 이제 자양 2동 중에서 이제 B 구역, 그다음 이제 네. A 구역도 지금 이제 서울시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네. 이제 선정이라는 공문이 내려올 거고, 뭐 C 구역, 그리고 나머지 자양 1동 나머지 구역들도 전부 다 모아타운 사실 예정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뭐 그야말로 이제 자양동은 어디에 매물을 사도 네. 다 모아타운이 될 분위기예요. 그 중에서 네. 네. 말씀하신 자양 2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미 네, 선정된 곳, 선정될 예정인 곳 마저도 굉장히 비싸요. 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뭐 2, 3억이나 이 정도 금액으로 근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린생활시설. 네, 자, 네.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입주권이 나오냐라는 부분은 네, 네.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네. 기간 동안 주택이 없이 뭐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근생은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아. 자, 일단 네. 이 주택이라는 부분과 근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도상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띈다 그러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근린생활 시설로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오피스텔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요, 이 주거로 사용하면 또 주택이 되던데요? 라는 네, 부분이 네. 있어요.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생이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가정은 양도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근생해서 네. 거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몇 년 거주를 해가지고 팔려고 그랬는데 얘가 근생 하나야. 그래가지고 네, 네. 이 근생 하나를 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물어본다면 네, 네. 실질과세 원칙이 양도소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근생이라도 계속해서 주거로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택으로서 간주를 해서 비과세를 받는 부분. 아, 네. 자, 그거는 뭐냐면 양도세에 국한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네.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냐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졌을 때 네. 일단 첫 번째는 주택을 소유한 자로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근생이라는 부분은 없는데 어떤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요건 자체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조금 쉽지 않다, 어렵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근생이 어떤 물건이 아무리 싸게 나오고 저기 한다 네, 손 네, 치더라도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하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이렇게 A 구역 자양 2동 A, B, C 구역을 하고 싶어 한강변을 네. 그죠? 그러면 금액에 밀린다고 근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아, 네. 안전하게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네. 비록 한강변은 아니라도 여기 자양 1동이 이미 선정된 곳은 비쌀 거예요. 선정되지 않은 네, 곳을 네, 좀 네. 노려보면 오히려 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죠? 아. 실제 입주권 또 이제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고스란히 생기기 때문에 이쪽을 네. 노리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네. 비록 어느 아주 바늘구멍처럼 가능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네, 네.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분양 자격을 할 수 있는 주택하고는 틀리니 저는 네. 그거를 하지 않는 거를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고. 네, 어쨌든 네, 지역은 잘 네. 선정을 하셨고 하니까요. 네. 이쪽으로 방향 잡아서 좀 밀도 있게 좀 서칭을 해보시고 또 네, 네. 저희 이제 세미나 할 때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면 네. 좀 좋은 조건에 좀 싸게 네, 네. 저비용 뭐 2, 3억 가지고 투자를 네.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네, 세미나를 네.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꼭 세미나 오셔서 네, 좀 네, 이렇게 네. 자세하게 조금 네, 투자 네. 시장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네, 네, 네. 네, 세미나 때 꼭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은 너무나도 잘 고르셨지만 입주권을 받기에는 다른 곳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다른 곳 한번 찾아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다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문자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662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매수를 하면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 역시 이제 입주권 관련된 내용인데 이분은 상가입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매수하면 받을 수 있는지 예전에 듣기로는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바뀐 부분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자, 뭐 이 상가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이런 이제 상가들 같은 경우 일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하고 상가를 갖고 싶은 분들은 어떤 그 조건이 같을 수는 없겠죠. 어쩌면 상가가 자꾸 입주권을 똑같이 주택하고 같이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오히려 좀 피해가 된다 생각해서 상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 소위 이제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요, 이 최소 평형의 이제 분양 금액이 있을 거예요. 최소 평형의 그냥 금액이 상가에 대한 평가 금액이 생길 거예요. 평가액보다 평가액이 높다면 줘요. 분양 금액. 예를 들어서 어느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최소 평형이 뭐 24평짜리다. 24평 곱하기 대략 뭐 최소 분양 되는 금액이 뭐 한 6천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략 한 15억 정도다라고 한다면 평가액이 16억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분양 자격이 주어지겠죠. 근데 보통 아파트의 큰 상가들이 즐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상가들이 이렇게 단지 내 상가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내부 상가들도 있습니다. 예,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구획된 상가들이 있어요. 자, 이런 규모나 여러 가지 평가 금액을 봤을 때 평가 금액은 대체적으로 많아야 뭐 평가를 뭐 10억 아니면 적게 하면은 뭐 1억 이 정도 순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최소 평형 금액에 대한 분양 금액보다 크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만약에 이 조합 분양 금액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이제 분양 받는 분양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보다 조합 분양 금액이 대체로 많은 분들이 보면 일반 분양이 더 조합 분양 금액보다는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있겠죠. 자,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일부 분양 금액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분양 금액이 굉장히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것들이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분양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해보니까 조합 분양 금액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 것보다 조합원 수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분양 금액이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 분양 금액이 높으니까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좀 아이러니한 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가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을 조합해서 이 자연스럽게 이거를 변화를 줍니다. 어떤 변화냐? 만약에 평가액이 2억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 2억에 대한 부분을 평가 금액을
분양에 대한 아까 최소 평형이 뭐 15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2억에 대한 부분을 곱하기 10을 해준다. 왜냐면 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최소 평형 금액의 뭐 10%다. 왜냐면 뭐 이렇게 그 이하다, 5%다, 뭐 이렇게 하는 거인데 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2억인데 만약 평가액 자체를 곱하기 10을 해준다면 20억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최소 평형이 15억이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작은 소규모의 그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다 조합 적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특히 강남권에서 조합 분양 금액이 오히려 일반 분양권보다도 더 높은 상황에 처해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높게 받아서 조합원으로 흡수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조합마다 룰이 좀 바뀌어요. 조합에서 정하는 룰이. 그래서 이게 뭐 10%가 될 수 있고 그 이상 될 수 있고 또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 이런 부분으로 이 상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합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상가 투자 시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상가 평가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따지면은 상가가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수를 사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 입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주택수가 늘어나는 또 뭐 보유세, 뭐 종부세라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상가 쪽으로 투자를 방향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이 상당히 조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그런 프리미엄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조합원으로서 이렇게 되기만 된다면은 일반 분양 금액과 나중에는 시세하고 그러니까 조합 분양 금액하고 시세하고 갭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지금처럼 이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일정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고서라도 더 이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이 올라가 있는 그 단위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좀 어려운 또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좋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맞춰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재건축 단지의 프리미엄은 굉장히 좀 이런 상가만 해더라도 많이 올라가 있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이 상가를 가졌을 때 시간이 뭐 예를 들어 뭐 10년, 15년 걸린다 했을 때 거의 무도도는 거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그것마저도 시간 대비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도 한번 따져볼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질문 내용은 재건축 단지 내 상가 투자 시 아파트 입주권 부여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있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다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수적으로 또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 아직 매수하기 전에 하시는 고민이시니까 좀 더 폭넓게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 2억 정도로 갭 투자를 고려 중인데요. 네. 그 은평구 불광동이나 역천동 쪽에 빌라나 아니면 강동구의 천호동이나 암사동 쪽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쪽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은평구 쪽과 강동구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데 어디 지역이 더 괜찮을지 예산은 일단 2억 선에서 한번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뭐 2억 정도 이제 갭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빌라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전세 끼고. 네. 지역을 뭐 은평구 뭐 불광동이나 뭐 이쪽 역천동이나 이쪽을 할지 아니면 강동구 천호동이나 암사동을 할지 이제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네. 자, 아마 우리 시청자님은 이런 내용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뭐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빌라에 대한 역할은 결국은 조합원이 되고 나중에 분양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가 되기 위한 전초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빌라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뭐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빌라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좋은 지역은 당연히 투자액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한 2억 정도 갖고 찾아보니까 한 요 정도 선에서 은평구라든지 강동구 선에서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근데 뭐 아직 사업이 뭐 막 진행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먼 장래성을 따져서 재개발이 됐을 때에 이제 빌라가 아파트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가 이제 가장 관건이냐 하면요,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다, 강남에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아파트 시세, 예를 들어 이렇게 따져보죠.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여기에 이제 뭐 7천, 8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분양이 돼요. 평당 금액으로 따져서. 예, 그랬을 때 그 7천, 8천을 분양을 받더라도 이게 나중에 시세가 뭐 60억, 70억 되는 거 하고, 강남권은 아니지만은 조금 약간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가 평당 뭐 7, 8천은 아니래도 평당 뭐 3, 4천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금액으로 한 경우라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60에서 70억 정도 30평대 호가가 갈 수 있지만 여기는 불과 이제 나중에 시세가 뭐 한 15억 선에 그치는 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일반 분양, 그 밑에 있는 조합 분양 금액 뭐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보면은, 그러면 나중에 갭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세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은 2억 갖고 할 만한 데를 여기 은평구에 있는 불광동 뭐 이런 쪽하고 아니면 이쪽 그 강동구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봤을 때 둘 중에 어디가 좀 시세가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강동구요. 강동구가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정답처럼 생각하고 투자를 방향을 세우는 게 그게 맞아요. 아. 예, 물론 은평구도 좋아요. 어떤 분이 은평구를 살고자 한다, 너무 공기도 좋고 뭐 북한산 자락에 있어서 뭐 좋다, 내 삶의 터전은 여기가 좀 익숙해져 있다라고 해도 투자적인 관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가 될 건데 라는 부분이에요.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이렇게 따지냐면 저는 이제 이 벨트를 한 세 단계로 나눠요. 벨트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일단은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강 위북, 강북 그리고 강남으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는 그 시세를 판단했을 때, 그죠? 네. 자, 근데 이게 점점 어떤 식으로 이제 흐름이 변하고 있느냐 하면, 한강하고 가까운 쪽에 머물러 있는 벨트에 있는 아파트와 또 여기 강남도 마찬가지, 한강하고 가까이 있는 이 벨트, 이거를 한강 1차 벨트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벨트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강에 접해 있는 구만 따진다면 강북 쪽에 봤을 때는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4개 구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은평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마포구 다음으로 있는 벨트는 사실은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가 2차 벨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은평구는 3차 벨트예요. 아. 이게 점점 시세가,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지금은 비교한 얘기로 마포구, 그다음 서대문구, 은평구를 1차 벨트, 2차 벨트, 3차 벨트로 나눴다면,
똑같습니다. 이쪽에서도 광진구 1차 벨트, 그다음에 2차 벨트를 뭐 중랑구라든지 뭐 동대문구라든지 이렇게 보면 3차 벨트는 결국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앞으로 아파트 시세가 더 오르면 올랐고 많은 분들이 더 찾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강남권이다. 예를 들어 반포 지역, 압구정 지역, 뭐 잠실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도 가장 귀한 이 1차 벨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지역이 되는 거고 강남 안에서도 한강하고 먼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벨트를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강보다 멀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은 한강에 접해 있는 동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사실 아까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와 우리 시청자님이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한강에 가깝냐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시청자 입에서 딱 나온 거예요. 네, 당연히 이쪽 그 천호동이라든지 암사동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앞으로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2억 갖고 어디를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평구를 갖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은평구도 살기 좋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어차피 이 재개발 투자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갈 건데 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투자적인 관점을 본다면 아파트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한강 벨트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강동구의 뭐 천호동이나 암사동이 은평구의 불광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또 거기 은평구는 GTX도 연신내역도 있고 뭐 교통도 3호선 라인에 여러 가지가 장점도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 패턴을 봤을 때 좋은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시장 논리에서 봤을 때 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세라고 본다면 점점점 시대적 흐름이 이 한강하고 가깝냐 한강하고 뭐냐에 따라서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2억을 투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강동구 천호동이나 암사동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아시겠어요? 아, 네, 아니 네, 너무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좀 약간 당했지만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의 패러다임 자체를 조금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지금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뭐 2억대 투자에 정말 강동구도 뭐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그 물건이 실제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시청자님들 세미나에 오셔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여서 2억 투자도 강동구에서 충분히 좀 재개발을 겨냥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네라는 마인드가 딱 생기면은 그야말로 이제 뭔가 해결이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네네. 우리 시청자님도 꼭 사무실에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지도와 함께 라인별로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강변과 가깝게 위치한 강동구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1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건축보다 재개발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서 더 빠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가 질문인데요, 대표님. 이게 뭐 이렇다 하게 좀 딱 정답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일까요? 자, 이거 참 난해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나운서도 지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방송을요 옆에서 계속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면요. 저 재건축과 재개발을 어떻게 더 빠른 사업이 어떤 거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지? 라는 부분에 궁금을 할 정도일 거고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걸 어떻게 구분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면서 보자 이거죠. 우선
그것부터 해보자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뭐냐?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이고, 아파트 허물어서 새 아파트 되는 거고요. 빌라촌 허물어서 새 아파트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주 현실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법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문구는 양호한 기반시설, 열악한 기반시설, 이거로 구분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양호한 도로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건축하는 거는 아파트가 아파트 되어지는 건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호한 도로 안에 그 아파트들이 있는 게 아니라 빌라들만 있는데 빌라들이 노후됐어. 이거는 뭐로 하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내용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더 빠른 사업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그 지역 주민들,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래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와드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신속통합계획이에요. 신속통합기획으로 한다면 구역 지정되는 것만 해도 5, 6년이 걸리는데 그걸 2년으로 단축시켜 줄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인허가를 좀 해드리겠다. 이런 내용에 담겨 있는 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재건축 단지든 재개발 단지든 신속통합기획으로 좀 이렇게 구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물론 사업 방식은 기본 도정법 안에서의 사업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죠. 자, 근데 아까 재건축 얘기하다가 양호한 기반시설이라고 얘기를 했고 양호한 기반시설로 대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아파트 단지들이고 아파트 단지들이 개발돼서 하는 것이 재건축이다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했는데 아까 삔또나게 약간 양호한 기반시설인데 빌라촌으로 구성된 거 이거는 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옛날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양호한 기반시설 내에서 아파트만이 아닌 기본 빌라라든지 단독다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 뭘로 사업을 진행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즉 도로는 좀 남겨둔 상태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옛날로 따진다면은 이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재건축이라는 단지는 강남, 압구정부터 해가지고 반포, 잠실, 5단지, 그 장미 아파트 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굵직한 단지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단지도 우리가 뉴타운 크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게 아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도로는 반듯반듯한데 이런 반듯반듯한 도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며 서울시 전체로 따졌을 때 사업 방식을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사업을 제일 많이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사실은 재건축도 눈에 보이는 정도로 큰 단지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단지가 우리가 눈에 딱
인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재개발도 아이고 저기 열악한 기반 시설에 재개발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어. 차도 못 다니지만 너무 이렇게 뭐 이제 밤에 다니기도 위험해.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은 재개발 이런 방식인데 우리가 기존 서울시 내내 이렇게 도로는 잘 정비돼 있는데 비록 그 6m 도로라든지 8m 도로가 됐는지 뻥뻥 큰 도로는 아니라도 그 도로를 통해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저층 주거지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가 사업하는 방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 것이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만 요기 개발하고 요기 개발하고 요기 개발하다 보니까 너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합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모아타운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충 윤곽이 잡혔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단지 어디 큰 단지 아니면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디 재개발 아닌 아무 이름도 모르는 여기는 개발이 돼야 될 거로 같긴 하는데 개발을 필요로 한 그러는 저층 주거지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모아타운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눠야 될 부분은 재건축이 빨리 돼요, 재개발이 빨리 되는 건 그거는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똘똘 뭉치냐, 또 인하 가정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저층 주거지 안에서의 사업이 뭐 빌라 단지가 이렇게 양호한 기본시설 안에서 하는 건 모아타운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더 빠른 사업이냐고 나눠야 되냐면 신속통합이 더 빠르냐, 즉 신속통합으로 재건축하거나 신속통합기로 재개발하는 거와 이런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하는 거, 소규모 단지 개발을 모아서 하는 거랑 어느 것이 빠르냐라고 한다면 이 모아타운이 훨씬 빠르다. 이 신속통합계획을 통한 재건축이라 신속통합이 아니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도 모아타운이 사업 방식이 훨씬 빠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식해야지만 저렇게 재건축, 재개발 더 빠른 사업이라는 부분을 너무 모호하게 가지 않고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초 상식만 딱 갖고 있어도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을 좀 비교하는 이런 부분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모아타운 사업하고 신속통합기획 사업하고 어느 것이 빠르냐? 모아타운이 제가 빠르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는 게 조금 더 옳은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원들의 단합력과 이제 인허가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그 기간에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 뭐가 이렇게 좀 딱 빠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 기간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개발과 재건축 통틀어서 이제 가장 빠른 사업은 모아타운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상담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은요, 이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자, 세미나입니다. 일단은 세미나를 통해서 날씨가 좀 좋아졌으니까요. 여러분 활동하시 편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좀 일정상 뭐 설 연휴도 꼈고 해서 설 연휴 이후로 2월 25일이면 좀 멀어요. 근데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날만큼은 정말 엑기스 있게 좀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그리고 이제 사실 투자에 대한 내용도 할 건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 주제 자체를 사실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을 주제로 이제 비아파트 이제 빌라에 대한 구매 의향을 갖고 이렇게 이제 박사 논문을 취득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 담긴 내용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내용까지 다 모아서 기본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적극적으로 세미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